나는 코로나가 올 줄 알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 줄 알았다. 미리 예측하신 분들 계신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글로벌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지성 부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짝 봤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사실은 제목이 굉장히 거창해서 좀 많이 거창합니다. 그쵸, 그렇게 느끼셨을 네. 것 같은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연구 보고서는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왜 요즘에 뭐 뉴스나 매체에서 코로나19 같은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을 해서 네. 우리 뭐 글로벌 공급망이 뭐 재구조화되고 있다. 재구조, 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그게 그러면 진짜 실체가 뭐고 어떤 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이제 국내외 이제 공급망 관련 여러 가지 법 제도들을 일단 한번 먼저 검토를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가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거를 다 분석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국가 안보와 흔히 이제 가장 직결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제 원유와 밀의 수입 가격이 실제로 코로나19나 또는 공급망 압력 지수 등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네네. 말듯한 소개 말씀이셨어요. 중간중간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들어본 단어들도 알 것 같고 그냥 쉽게 생각을 네네. 하시면 이거를 그냥 개별 기업 단위로 본다면 공급망이라고 하면 제가 뭐 제조업체예요. 그러면 네네.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잖아요. 있죠. 이제 뭐 네네. 생산도 있고 유통도 있고 뭐 소비도 있고 재고도 있고 막 여러 네. 가지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뭔가 네트워크, 하나의 망으로 본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공급망을. 네. 이게 실제로 실생활에 많이 연관이 된 연구인지 궁금하네요. 네, 이게 실생활에 쓰이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네네. 이제 사실 우리가 뭐 빵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공급망을 떠올리지는 않으니까 공급망까지는 떠오르지 못했지만 판값 진짜 많이 네, 올랐습니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가 정책들의 밑거름으로 네네. 사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국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사실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는 하지만 이게 실생활에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난리가 났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기름가, 밀가루가, 그러면서 빵가까지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고 지칭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사실 이제 공급망 리스크가 딱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된 거는 아니에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했어요.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코로나19 그리고 뭐 전쟁, 자연재해, 네, 맞아요. 자연재해. 뭐 테러나 아니면 정부 정책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공급망 내에서 결정할 수 없는 그 뭔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적 리스크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내부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산이나 재고, 소비와 관련된 유통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네네. 것과 관련된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내부적 리스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네네. 드리면요, 저희 보고서에서 봤던 부분은 이제 공급망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인자인 이제 뭐 생산량이나 수요량, 그리고 가격, 그리고 주요 수출입국 등의 이제 시계열 흐름을 네네. 분석을 해봄으로써 이제 공급망 구조를 먼저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던 뭐 코로나19나 네네. 뭐 무역 전쟁이 전쟁이라든지, 뭐 네. 그런 것들이 발생한 시기랑 한번 매칭을 해보면서 이게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품목별로 영향을 받는 리스크가 다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밀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 특히나 많은 영향을 받았던 때 반해서 생산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부분도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연재해랑은 좀 상관이 없었었고요.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쟁, 네네. 테러,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경제 위기, 약간 이런 이벤트가 발생한 시기마다 뭔가 좀 움직임이 좀 특별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일단 이 보고서의 목적 자체가 국가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네. 여기 이제 뭐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품목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그 리스크별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뭔가 품목별 리스크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시사점을 저희가 도출을 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예측을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측을 할 수 없는 일에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가 참 궁금하네요. 네. 네,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뭐 자동차 사고나 그다음에 네. 각종 질병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전 대응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가 뭐 문제가 확 발생을 했을 때 뭐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거나 네. 아니면 뭐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을 하면 경찰서 가서 수습을 하잖아요. 이런 이게 매뉴얼이라는 게 있죠. 네, 개인의 네, 매뉴얼이 그렇죠. 있죠. 네. 이게 이제 사후 대응책.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개념을 공급망에 적용시켜 보면 이제 사전 대응책으로 뭐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안전재고 확보,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네. 등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사후 대응책으로는 정말 이제 다양한 전략들이 나오는데 네네. 뭐 공급망 다양화, 뭐 이런 전략들도 이제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네. 이제 이 휴대전화 업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필립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 필립스의 뉴멕시코 공장에 사실 2003년도 이야기기는 한데 네. 이게 낙뢰가 한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연재해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낙뢰가 이제 팍 이렇게 그 공장에 이제 딱 내리쳐서 오. 그 공장에 화재가 났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이제 화재의 연기 때문에 사실 공장이 오염이 돼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필립스에서는 이제 노키아와 에릭슨한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반도체 생산이 안 될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노키아랑 이제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평소에 이제 안전재고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일주일 정도 너네가 늦게 뭐 공급 안 해주는 거는 우리가 버틸 수 있다. 네네. 뭐 별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문제는 이 필립스가 일주일이 아니라 사실은 몇 달 걸릴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재가동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이거를 노티스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두 업체한테. 여기서 이제 재밌는 점이 이제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얘네들이 이 문제가 발생을 한 후부터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네네.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필립스에서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바로 이제 전 세계의 생산 기지를 다 찾은 거죠. 이 문제가 되는 부품을 제공받을 업체를. 네네. 이제 에릭슨이라는 업체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따로. 네네. 그래서 그 해당 분기에 거의 한 4억 3천만 달러 손해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천만 달러면 세상에나네. 이런 글로벌 리스크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잘 피해가느냐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인데요. 당연히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잘 대처하고 있나요? 공급망 관련 3법? 공급망 네. 기본법이라는 단어를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한번 들었네요. 특히 이제 공급망 기본법 같은 네. 경우에는 아예 새로 만드는 법인데 이건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됐고 국회위원회 심의 중인 걸로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작년 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관련 법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개별 산업별로 저희는 이제 법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산업이 하나가 그냥 하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은 유기적으로 다른 산업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A라는 산업에 문제가 발생해서 여기서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됐어요. 정부가. 그럼 이 정부 정책이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타 산업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는 고려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게 판단이 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가 뭐 이제 공급망 기본법, 뭐 관련 3법 뭐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하는 이유가 네. 사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국가 차원에서 이런 유기성이나 뭐 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네. 뭔가 생태계가 깨어지지 않게끔 뭔가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그런 시점이다라고 해서 이제 작년에 그 법안을 만들게 된 거고 우선 이제 미국이나 EU,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조 산업이나 이제 자기네들이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들을
그 지역 내 또는 그 권역 내에서 이제 완벽한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준비 중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더라고요. 뭐 수출 규제, 관세나 뭐 세금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던가 네. 뭐 여러 가지 좀 강력한 규제를 하는 반면에 EU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네, 네. 그래서 이 생태계를 우리가 좀 육성하겠다라는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제 제안을 하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쟤네들이 재구조화하겠다고 저렇게 나서지만 나는 그냥 대응만 하겠다라고 이제 조금 더 방어적인 정책을 네. 수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네. 좀 더 뭐 벤치마크하면 좀 더 뭐 효과적인 정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는 물리적인 여건이 좀 한계가 많아서 네. 이제 미국이나 EU, 중국과 같이 뭔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공급망 구조를 재구조화하겠다, 네네. 뭐 모든 걸 우리나라에서 다 하겠다 이렇게는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네.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이제 일본과 같이 뭔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뭐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최대한 빨리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좀 뭔가 전략을 수립을 해서 뭔가 여기에 좀 발빠르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맞는 대응법을 찾아서 대처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네네, 네네.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나라도 한두 나라가 아니잖아요. 나라도 참 많고 어떤 결과물도 너무너무 많고 공급망도 너무너무 많고 복잡하고 막 어쨌거나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연구를 하는 건 그만큼 글로벌 위기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 연구위원님은 방법을 찾으셨나요? 네, 이게 딱 방법이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한번 제안을 해본 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선 관리 대상 품목은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뭐 국가 기관 간 이게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데이터 교환은 어떻게 하는지 또는 대처 방법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해봤고요. 그 작년도에 실제로 이 법안을 만들고 있었던 그 팀들과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서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에서 발견했었던 재밌었던 점들을 이제 여기다 녹여내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이제 공급망 구조도 분석을 했고 저희가 뭐 그 관계 수입 가격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이제 뭐 어떻게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재고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해봤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재밌는 것은 참 이게 재밌는데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재밌으세요? 보고서에 뭐를 써야 되는데 뭐 쓸 게 생겼다 이거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연구가 재밌고 연구서가 재밌고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재밌다고 표현을. 근데 그 뒷면은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연구로 하여금 세계가 위기에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밌지 않으세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할게요. 이런 어려운 연구를 재밌어 하시는 연구위원님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끝으로 처음에는 사실 이게 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너무 어렵다. 나와는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실생활과 뗄 수 없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조금 알아주세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종류의 연구들이 사실 정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조금 단발성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계속 수행이 됨으로써 뭔가 우리나라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탄탄한 기초 자료로 밑거름으로 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좀 더 많은 연구가 수행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글로벌 리스크가 오더라도 코로나보다 더한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 해양수산업계가 흔들림 없이 우뚝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연구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하는 영상보고서 함께해 주신 조지성 부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